안녕하십니까. 한의학입문TV 강의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중경소 조문 93조 10조 당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이 처방은 현대에 들어와 가지고 뭐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거의 뭐 사용하지 못하거나 또는 금기 약제도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거의 그냥 문자적 해석으로 남아있는 정도로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방이라고 하는 것은 고방은 굉장히 위험한 약이라고 하는 그런 편견은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와 같은 것들은 옛날 사람들이 사용했던 것이고 여기에 나타나는 조문을 보면은 꼭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환자를 보다 보면은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조탕이라는 약이 굉장히 우리가 보면은 뭐 감수, 대국, 완화라고 세 개의 처방으로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굉장히 독성도 있고 강한 약인 거는 분명한 사실이지만 옛날 사람들이 이 처방을 쓴 목적은 뭐냐면은 일반적인 약으로 치료가 되지 않는 부위, 옆구리 통증이라든가 심화의 어떠한 편만과 옆구리, 혀파 쪽으로 강인한 어떠한 통증으로 유발되어졌을 때 나타나는 수기 변조로 나타났을 때는 우리가 뭐 반화라든가 백복이라든가 이러한 것으로 치료가 안 됐기 때문에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결국은 다 경험적 산물이다. 다만 이런 처방을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데 어떠한 이유에서 독성이 있다 그래 가지고서 물론 이거를 어떠한 약을 쓸 때 1년 12달 몇 달을 먹는 건 아니잖아요. 예. 일시적으로 치고 빠지는 그런 약들이지. 계속 복용해도 좋은 약이 있는 반면에 이와 같은 거 대함용탕이라든가 대승기탕은 치료의 목적을 위해서 뭐 몇 날 며칠을 쓸 수 있는 건데 이것은 조금 아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태양중풍에 하리 구역하고 막 설사도 하고 구역증도 있고 이런 증상이 있는데 표해라야 내가 공진이 이런 표현도 사실은 굉장히 선입관념을 우리가 많이 줄 수가 있다. 표해라야 내가 공지다. 표증이 남아 있다면 표증이 치료가 되고 나서 공격할 수가 있다. 요 같은 표현도 굉장히 과격하죠. 과격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표증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함부로 예를 들어서 승기탕이라든가 함용탕이라든가 이런 거를 잘못 쓰면은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뜻에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그 환자가 칩tip한출한데 발작 요거는 뒤에 가서 설명하겠습니다. 발작 유시 이렇게 발작을 한다 상황에 의해서 어떠한 경우에 계속해서 어떤 발작이라고 하는 거는 하루에 몇 번 격차를 두고 시간적인 격차를 두고 나타난다. 이와 같은 표현을 했을 때는 이것은 거의 열증으로 인한 것인데 열로 인한 건데 이 조문에서 다소 특이한 거예요. 열로 인한 것인데 이것은 표열이 아니다. 표열로 인한 것은 아니다. 두통이 있으며 이것은 뭐 삼양병이든 사문병이든 표증이든 뭐 다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니까 크게 중요한 건 못 돼요. 중요한 거는 짚짚한출 발작유시가 어떻게 보면 중요한 거죠. 이와 같은 조건에 발작유시 하면은 충격에 의해 가지고서 머리가 아플 수가 있죠. 이 머리 아픈 거는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머리는 예민한 부분이잖아요. 우리 몸에서 뇌라고 하는 거는 가장 예민한 부위인데 우리 몸에 조금이라도 변동사항이 발생이 되면 두통은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자, 심화 비편만하고 심화 부위가 무엇인가 이렇게 막혀 있는 듯 하면서 딱딱하면서 팽만감이 있다. 그런데 이 여파로 인해서
요건 하여도 되지만 그냥 하야로 제가 공통적으로 썼으니까 하야. 뭐뭐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것이 일종의 병증의 그 동기 유발을 시킨 거다. 그러니까 심압이 편만하고 인협파통하며 이렇게 물론 해석할 수도 있죠. 뭐뭐하고 뭐뭐하며. 그러나 병세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심압이 편만해서 이것으로 인해서 협파통까지 당기면서 아프다. 협파 부위까지 당기면서 아프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그 조문에서 보지 못했던 조문이다. 예. 인협파통, 옆구리가 당기면서 아프다. 예. 그리고 마른 구역감. 왜 이 사람은 마른 구역감을 하고 예. 호흡곤란이 발생이 됐을까? 이런 거 참 기가 막히게 잘 쓴 거래요. 이런 거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영향을 주고 또 이것은 또 이거대로 영향을 계속해서 상인 서로 어떤 원인이 되는 그 병증이죠. 서로 원인이 된다. 또는 상의 서로 의지한다. 서로 의지하면서 이런 말들은 불교적 용어일 수도 있어요. 인과관계라든가 어떤 병증도 서로 어떠한 그 인과관계를 형성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과라고 하는 말은 불교의 전문 용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인식을 할 때 있어서 예를 들어서 뭐 종교 얘기를 하면 좀 그렇지만은 부처가 예를 들어서 인과론을 말했다. 없는 것을 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말하지 않았던 사실을 말한 것이지 부처 이전에 인과론이 없었을까요? 부처 이후에 인과론이라는 말이 용어가 나타났지만 부처 이전에도 인과론이 있는 거예요. 예. 마찬가지예요. 병증이라는 것도 서로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됐다. 마른 구역질하고 호흡곤란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전부 다 이 단기 또는 천식, 소기 이와 같은 호흡에 관한 문제를 환자를 봤을 때 이와 같은 마른 구역질이라는 건 어떤 그 뭐랄까 헛구역질 같은 거죠. 그러면서도 이러한 같은 것은 경험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건데 자 한출하면서 오한하지 않는다. 땀을 흘리면은 오한할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을 보니까 오한하지 않는다. 아 그러면 이 사람은 병이 표에 있지 않고 일리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런데 이것은 표해 이비화이다. 표해라고 이렇게 굳이 쓴 것은 예, 이거에 대한 부연 설명이에요. 제가 앞서서도 설명했지만 이와 같은 조문에 나오는 표리 문자는 증상이 확보가 됐으면 그 증상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이와 같은 말을 굳이 염두에 둘 필요가 없다는 거. 예, 이런 경우 십조탕으로 예, 치료하면 된다. 십조탕은 완화, 감수, 대극을 예, 각 등분해서 한다. 뭐 저도 써질 않았기 때문에 예, 여기에까지는 제 능력이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쓰지 못한 거는 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만 옛날 어른들은 이런 것을 활용을 했었다. 다만 이런 것들을 또 잘 쓰는 분도 아마 지금 어쨌든 간에 쓰는 분이 있어요. 예, 이런 것을 그 법제도 잘 하고 예, 그 상황에 맞춰서 쓰는 분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예, 사용하지 못했고 먹어보기만 했다는 거. 예, 십조탕은 아니지만 이와 유사한 그 처방을 통해 가지고 한약으로 저 같은 경우는 예, 먹어본 적은 있다는 거.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해설을 하겠습니다. 칩즙지위원은 칩즙이라는 말은 이렇게 지지위원은 이런 식으로 글을 많이 써요. 이거는 이와 같은 문체 한나라 때 유학자들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을 잘했어요. 그러니까 징지위원은 징야다. 징이라고 하는 말은 증거다. 이런 식으로 장야자는 장야다. 장사 지낸다는 것은 감추는 거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집집전 우리 그 육경변조도 태양지휘병 이렇게 돼 있잖아요. 뭐뭐는 그러니까 집집이라고 하는 말은 땀이 나오는 형용이니 자 땀이 나오는 형용이나 발한 이렇게 한출 이렇게 써도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한출이라고 언급하지 않고 이에 즙즙 한출이라고 말한 이유는 병이 표에 있지 않고 리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렇게 쓴 거예요. 즙즙즙이라는 건. 즙즙 한칠이라고 하는 거는. 자, 표증 발열자는 표증에서 열이 발열하는 경우, 표증으로 발열하는 경우는 항상 땀을 흘리나, 항상 비교적 땀을 흘리지만 즙즙 한칠자는 발작으로 인해 가지고서 그 이열에 의한 발작에 의해 가지고서 땀을 흘리기 때문에 특히 발작 유시를 쓴 거다. 이거와 이것은 서로 관계가 있는 말이다. 예. 그러니까 발작에 의해서 그러면 도대체 이 발작의 원인은 무엇이냐? 기본적으로 보통은 우리가 봤을 때는 조열에 의해 가지고서 나타나는데 이 조문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 자, 이 즙즙 한칠은 조문에 보면 증증 발열이라는 말이라든가 즙즙 한칠과 이런 표현이 또 있어요. 즙즙. 요게 대표적으로 즙즙 한출 같은 경우는 양명에 속한다. 이런 조문이 있잖아요. 예. 이와 같은 표기와 같은 종류다. 예, 종류나 같은 종류나 우리가 처방에 포함된 약성들을 관찰해 보면 요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이렇게 소위 일부러 뺐는데 중경이 생각하는 병인은 이거는 중경이 생각하는 거야. 엄밀하게 말하면 중경이 생각한 건지 중경서에서 말하는 병인인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중경서는 중경이 썼다라는 기본적인 그런 그 기준에서 중경이 말하는, 중경이 생각하고 있는 병인, 그냥 병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앞서서 그와 같은 증상들을 봤을 때 심화비 편만이라든가 인협파통이라든가 건구단결이라든가 그 발열하면서 불로한 이와 같은 증상을 봤을 때 그것은 각자가 생각하는 병인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중경이 생각한 병인이에요. 처방을 통해서 보면 중경은 자기는 이 병증에 대해서 이와 같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처방을 썼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대로 중경이 남긴 처방을 통해서 중경이 생각하고 있는 병인을 이해하는 것 뿐이에요. 이것이 옳고 그른 것은 우리 각자가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자기 개인의 문제예요. 다만 중경이 생각하고 있는 병인은 축수증이다. 열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열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그것이 현음인 줄 알겠는가? 이른바 자 이렇게 글을 쓸 때 이런 식으로 소위 이 소위는 여기에도 쓸 수 있어요. 중경소위 그러니까 여기로 잠깐만요. 중경지 소위 이렇게도 쓸 수가 있어요. 중경이 말하는 바의 병인이라는 것은 축수다. 자, 소위라고 하는 글자를 언제 쓰느냐 하면은 어떠한 글을 인용할 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인용할 때 보통. 자, 현음이라고 하는 것은 금계유력에 나와 있는 용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글을 인용했을 때 이렇게 말하는 바. 그러니까 여기 생략돼. 금계유력에서 말하는 현음을 알았겠느냐. 왜냐면은 앞서서 말한 증상을 후세 사람은 현음이라고 그런 거예요. 현음. 어떤 경우는 또 지음, 담음 이런 식으로 유금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잖아요. 이런 것은 병명이죠. 자, 그래서 제가 금계유력에는 중경서와 다르게 중경서가 증으론으로 되어 있다면 금계유력은 병명으로 되어 있다. 또는 병인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문체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글쓰기 방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와 같은 관점을 알고 금계의 요약을 읽어야 된다. 네. 무조건 그냥 한문이라고 해서 해석만 해서 된다는 게 아니에요. 문체적인 현상이라든가 의안의 어떤 의안 자체가 변화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경소에 나타나는 증상, 중경은 무엇이든지 간에 증상으로 얘기했지 병명과 병인으로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상에 후세 사람들이 알기 쉽게 이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딱 명칭을 부여한 거예요. 이런 말도 좋죠. 그러나 이 현음만 알고 현음에 대한 구체적 증상을 알지 못하면은 이것이 그냥 공론물이 되는 거예요. 네. 그 옳고 그름, 맞는지 틀리는지는 저 자신도 알 수는 없다. 그러나 고인의 의안이 이 축수라고 하는 것이 고인의 의안이 다만 이와 같을 뿐이다. 그러니까 이런 시각을 저도 느꼈던 거예요. 야, 이것이 과연 맞는가? 축수증이. 근데 중경은 처방은 여기서 말하는 축수라고 하는 경우는 우리가 축수라고 하면은 백복이라든가 뭐 반화, 백출 뭐 이런 거를 쓸 수가 있죠. 심지어는 계지도 쓸 수가 있죠. 축수에는. 그러나 이 여기에서 말하는 축수라고 하는 아주 완고한 축수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약, 감소와 대극과 완화와 같이 아주 하수에 아주 뛰어난 효능이 있는 약이 아니면은 치료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중경서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저절로 알게 되는 게 약의 힘. 이 약의 힘은 약이 효능이 가지고 있는 약성도 포함되지만은 여기에는 약성이라고 하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죠. 이 약은 열을 치료한다. 이 약은 이렇게 몸을 따뜻하게 해준다든가 그와 같은 성질뿐만 아니라 약이 미치는 영역, 그것이 바로 병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하 비편만하고 협하에 이르기까지 완고한 통증과 호흡곤란을 야기할 정도면은 이것은 단순히 조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실에 대해서 저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만 옛날 사람은 이와 같이 고이들은 이와 같은 방안을 가지고서 치료를 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규명하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죠. 이것이 맞다 그러다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 약의 영약을 알았다. 그러니까 중경의 처방, 우리가 중경서를 공부하면은 저절로 이와 같은 개념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다는 거. 이 사람들은 병의 원인을 무엇을 무서워했는가? 우리가 병원이라고 해도 되고 병독이라고 해도 되는데 이 사람이 생각하는 궁극적으로 병의 뿌리가 무엇이냐? 병의 뿌리가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서 약에 미치고 안 미친 거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수기 정체에 있을 때는 백복이라든가 백출이라든가 계지라든가 뭐 후세방에 있어서는 곽향이라든가 뭐 소엽 진피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는 다 치료가 되죠. 그러나 그것이 다몸을 형성했을 때는 반화라든가 이와 같은 약을 쓰지 않으면 반화라든가 어떨 때는 그것이 이제 건강이라든가 이와 같은 힘을 합쳐가지고 치료한다는 걸 아는 거죠. 그러나 그보다 더 한 단계 높아가지고서 완고했을 때는 이와 같은 약으로 되지 않고 대화항이라든가 감수 또는 대극 완화 가지고 치료된다는 것을 이해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뭐냐? 경험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치료했다는 거예요. 저절로 어떠한 약은 어느 병이 어느 정도의 그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축수증을 여기서 말하는 제가 수기를 배출하는 그 힘이 있다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약제를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아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참고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한토와 치료법과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구별을 해놓고 병증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의미를 가지고 있다. 중경에서 처방이나 그 증상을 그래서 대비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이유는 그 이면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후세방은 이런 것들이 없이 애매모호하고 자기의 어떠한 관점, 그러니까 추상적인 관점, 그 공리 이런 경우 해가지고서 약을 자기 나름대로 배합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방을 보면 실질적으로 잘 몰라요. 왜 이 사람이 이 약을 썼는지 모르는 경우가 부지기수예요. 예. 근데 고방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처방 하나, 증상 하나마다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런 거를 자꾸만 훈련을 쌓다 보면 구세방이라든가 이런 것도 점차적으로 병성과 병독의 관점에서 그런 것들이 보인다는 거. 사군자탕, 사물탕, 이진탕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처방들이거든요. 그것이 우연히 나온 게 아니라 고방의 어떠한 그 관점에 의해서 처방들이 나온 건데, 다만 이제 금원 시대 이후에는 새로운 의안이,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방식이 아니라 개인의 어떠한 그 창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창의적인 생각에 의해서 의학 자체가, 한의학 자체가 실증주의 의학에서 추론적이고 관념적인 의학으로 변한 것은 사실이에요. 이 점을 우리가 이해도 해야 됩니다. 자, 즙즙한출이라고 하는 건 조열 때문이요. 예.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중경서에는. 즙즙한출이니까. 이것도 어려운 말이죠. 도대체 한출이면 한출이, 즙즙이냐. 다소 끈적끈적하다는 거예요. 땀에서 냄새가 난다든가 이러는 거. 이거는 개인이 능력에 의해서 아는 수밖에 없어요. 굳이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표기를 다리했을까? 찝찝미한출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 때문이다. 자,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즙즙한출이라고 표현했을 때 중경은 조열이라는 말은 쓰질 않았어요. 승기탕을 쓴다. 그래서 역으로 이것이 조열이라는 것을 안 거예요. 이해를 하는 거예요. 즙즙미한출에 중경은 승기탕을 쓴 게 아니라 십조탕을 쓴 거예요. 어떤 경우는 진무탕을 쓰는 경우도 있죠.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또 안 하죠. 그러면은 이 복음인데, 이 복음은 제가 한 말은 아니고 금계요락의 그 현음에 대해서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금계요락을 이런 해설을 했던 분들도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것은 복음을 어떻게 알았느냐? 십조탕을 보고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도 이와 같은 해석도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중경의 처방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서 처방 자체가 그렇게 형성이 돼 있으니까. 하수지제니까, 전부 다 하수지제니까. 수기가 숨어 있는 거구나. 굉장히 고착되어 있는 거구나. 이것을 이해한 거죠. 역으로. 자, 이거에 대한 제 견해예요. 어떻게 해서 그것을 아는가 하면, 십조탕은 조열을 해소하는 약재가 아니고, 이것은 복음을 하수시키는 약재이기 때문이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거잖아요. 어떻게 해서 당신은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 이것은 즙즙한출은 조열이고 이것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처방을 보고 하는 거죠. 십조탕을 보고서. 십조탕은 조열을 치료하는, 해소하는 약재가 아니고 복음을 치료하는, 하수하는 약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증증발열 즙즙한출이라고 언급하지 않고 이에 다만 즙즙한출이라고 했다는 거다. 물론 제가 문자적 해석이지만 이것은 글 쓴 사람이 이와 같은 의도를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중경서는 증상과 처방만 있다 그랬잖아요. 증상과 증과 방만 있는데 여기에 병인은 이것을 대조하면서, 증상과 처방을 대조하면서 이것을 이해하게끔 되어 있다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경서 어려운 일은 바로 명확한 병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경서 조문에는 전부 다 이 병인이 다 있다는 거예요. 후세 사람들이 다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주의 깊게 보질 않았을 뿐이지. 개중에는 그것이 오늘날 관점에서 맞을 수도 있고 다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전제 조건에 우리가 고방을 배우고 중경서를 배운다고 했을 때는 증상과 처방을 통해 가지고서 어떤 식으로 이것을 이해해서 처방이 만들어졌는가. 처방을 썼다는 것은 병인을 알았다는 거거든요. 증상만 보고 약을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경의 글에는 이 문제를 자기 나름대로 뭐 변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화 편만이라든가 인협파통이라든가 이와 같은 증상을 통해서 병인을 규명을 하려고 노력했다는 거죠. 예. 이것이 후세에 가서는 그냥 병명과 병인으로 대체를 해버렸다는 거죠. 예. 자, 발작 유시는 뭐냐? 축수가 상황에 따라서 발작을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심화비 편만자는 축수가 완고하다. 제가 이렇게 완고랑 축수라고 하지 않고 축수가 완고한 것이다. 또 축수가 심화, 협파, 기육 간에 축수증이 있으면 이와 같은 수로 인한 수지위병, 요 말은 너무나 유명한 말이니까 우리가 제가 누차 수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수로 인해서 수기로 인해서 수분 변조로 이런 식으로 해석해도 돼요. 그러니까 수기로 인해서 병이 발생이 되면 이런 소리예요. 금기요약에 딱 이런 명칭이 있어요. 제가 이 글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중경서에 기지유병이란 말 없어요. 금기요약에도 기지유병이라는 말이 없어요. 후세에는 전부 다 기 가지고 요기했지만은 적어도 금계요약 때까지는 수가 병증의 대표적인 거예요. 수분 변조로 발생한다. 이 말은 잊어버리면 여러분 안 됩니다. 외워야 돼요. 수지위병. 왜냐하면 수로 인해서 발생되는 병이 인체의 70%가 형성이 돼 있다. 수기 변조로 인한 병증을 이해하지 못하면 고방을 결코 공부할 수가 없어요. 좋던 싫던지 간에 이것이 그 옛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방식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자, 어떤 사람이 열이 있다. 그건 바로 수기로 인한 병이에요. 그것도. 조열도 마찬가지고. 열이 많으면은 수가 우리 몸에서 인체에서 체액이 말라버리잖아요. 반대로 몸이 차다. 바로 한수가 한수. 이런 표현도 써요. 자, 우리가 봤을 때 이거는 인식론인데 한이라고 하는 것은 한차다. 이것은 일종의 상이다. 수는 뭐냐? 이거는 형이에요. 형. 그러니까 수를 떠나서 한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열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바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 거를 치료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열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이 수기를 제거시키는 거예요. 바로 그게 대표적으로 부자라는 거예요. 한수를 치료하는데 한이라고 하는 건 다소 추상적인 거고 수라고 하는 것은 형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라고 하는 병을 많은 생각을 가지고서 모든 것은 수와 결국은 또 열인데 수와 열의 진퇴 현상에서 나타나는 것이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요 말 하나를 찾아냈을 때 수지위병, 수로 인해서 병증이 발생되어진다는 이 단어 하자. 이 사람들의 그 인식 이게 얼마나 뛰어났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 말 한마디 가지고서 우리 눈높이가 고방의 어떤 것을 이해하는 것도 좋지만 눈높이가 여기에 따라가질 못하면은 다 글들이 허접해 보이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정말로 글을 통해 가지고 자기의 생각을 다 준 거예요. 다 보여준 거예요. 우리가 못 받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에 대한 인식 부족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린 처방 공부만 하려고 처방 수백 개 지금도 뭐 대가들 처방 배우려고 막 따라다니고 그러는데 이거에 대해서 현대적 개념에 말하는 수라든가 생리적인 수, 병리적인 수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훨씬 뛰어나다는 거예요. 혹천, 혹갈, 혹얼, 혹계, 혹번, 혹리, 불토, 혹토이, 분리, 혹
토리, 무한 이와 같은 증상들이 많잖아요. 수기 변조로 인해서 발생되어진 조문에 보면은 왜 이와 같이 발생되는가? 이거 앞에서도 제가 설명했죠. 우리 몸의 수기지세가 일찍이 상충하박, 자충우돌 하지 아니함이 없다. 그러니까 요거는 빼버리고 반드시 상충하박하고 자충우돌하면서 이와 같은 다양한 종류의 병증. 그러니까 종잡을 수 없는 다양한 병증이 생긴다는 거예요. 병증이. 이거는 제가 쓴 말이 아니에요. 가금도 썼고 가금도 구체적으로 이렇게 했지만 거의 이렇게 쓴 거예요. 가금도 이런 말 쓰고 황한의학도 황한의학에서도 나와요. 이와 같은 용어는. 자, 요거는 뭐 수기지세. 왜 수기가 이렇게 상충하박하고 자충우동을 할까? 인체 내에서 수기가 가장 정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리하다. 가장 정리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곳에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세포 속에도 수분이 있다고. 저는 뭐 양방에 대해서 뭐 거의 무지한 사람이니까. 우리 인체 내 심지어는 뼈도 골도 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나치게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뼈 빼놓고 다 뭐 얘기할 수가 있지만 그만큼 우리 몸에는 정리한 이거 수는 뭐냐? 에너지의 진료. 우리 몸의 기의 진료가 제가 그랬잖아요. 수는 기다. 기 또한 수다 이렇게 제가 표현했더니 많은 분들이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 고집을 버리진 않아요. 다만 예전 사람들의 관점에 봤을 때는 수라고 하는 것은 인체 내의 에너지의 진료다. 진료. 바탕이다. 수를 통해 가지고서 에너지가 발생이 되어진다. 물론 우리가 음식도 먹고 이것저것 먹고 요즘 말로 하지만 예전 사람 관점에 봤을 때 이렇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탁월하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수는 정미하기 때문에 제가 기론에서 그 중간 부분에 이런 말을 썼을 거예요. 기를 모른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수를 모른다. 모르기 때문입니다. 기가 울체가 되면 바로 수기가 따라온다. 수분 변조가 나타난다. 왜 그러겠어요? 기의 현상이에요. 기의 현상. 수가 형태로 그러니까 기가 형태학적으로 나타났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수라고 하는 거예요. 수가 보이지 않는 에너지 형태로 변했을 때 기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옛날 사람들의 그 표현에 그런 식으로 에너지라는 개념은 없었지만 그래서 만물의 시작을 수로 본 거, 만물의 종착점도 수로 본 거예요. 기로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글에 보면은 수기호장이라는 말도 종종 쓰잖아요. 수와 기는 서로를 감추어지는 그 관계다. 그래서 왜 이와 같은 벌어지냐면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인체의 생리적인 기본적인 요소고 가장 정밀한 에너지다. 이건 뭐 제 해석이니까. 다만 요것은 그 옛날 중국 가금도 이와 같은 얘기도 했었고 황한의학에 분명히 이런 것은 설명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전에 수지위병이라고 하는 요 네 글자를 반드시 외워가지고 계속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호문의 관점에서 이제 글을 바꿔서 본다. 심화가 편만이 심하면 심할수록 제가 잘 쓰는 표현이죠. 그 병세는 더욱더 파급이 심해진다. 축수증이 요거는 병의의 개념이라고 하면 요거는 병독의 개념이죠. 축수가 심하게 아주 축고하면 축고할수록 굳으면 굳을수록 그 병증은 통증이 더욱더 심해진다. 자, 그냥 단순히 수분이 우리 몸에 정체가 되었을 때는 현운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통증보다는 현운. 우리가 머리가 두중, 머리가 무겁다든가, 이렇게 무언가 머리에 모자를 쓰고 있는데 이런 건 전부 다 단순한 수기 변조예요. 그런데
통증이 심하다. 막 머리가 격렬하게 아프다. 그럴 때는 우리가 오수유탕을 쓰거든요. 구역질이 난다든가. 그럴 땐 벌써 일반적인 약 가지고 치료가 안 된다는 것을 이해한 거예요. 그럴 때 오수유를 쓰는 거예요. 방향성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같은 수기, 그리고 오수유탕 같은 경우는 심화 비색증이라서 충격 고만과 거의 유사한 증상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또 거기로 또 들어가면 뒤에 가서 설명을 하겠지만, 근데 오수유탕은 수기가 이렇게 흉중에 비색했을 때 막혀 있을 때 쓴다. 그럴 때는 이런 두중이 아니라 오랫동안 만성적인 두통을 앓은 사람들한테 여러분 한번 눈 딱 감고 오수유탕을 한번 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외로 효과가 좋은 경우가 있어요. 다만 여기서도 축고가 심하면서 병증은 통증이 심해진다. 그러니까 대함용탕이라든가 십조탕 같이 여기 보면은 혀파통까지 막 아프다. 이런 경우 있다는 거 우리가 한 번쯤 이렇게 이런 관점에서, 다만 이렇게 호문이라고 하는 건 심화가 이런 식으로 심화에 축고가 심하면 병증은 이렇게 되고 축수가 미표만하면은 그 병세는 더욱더 파급된다. 이게 바로 호문이에요. 바꿔서 해석해도 된다. 심화 비편만 인혀파통 공구당기 집주 반절 발작 유시통 동자는 축수의 그 증상에 불과하다. 축수의 상에 불과하다. 알고 보면 굉장히 장황한 것 같아도 간단하게 이렇게.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증상들을 일단은 염두에 둬야지, 그냥 축수증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축수로 인해서 호흡곤란도 온다. 마른 기침한다든가 호흡곤란도 온다. 그리고 발작도 일어난다. 그 축고가 편만함에 있어서 뭐뭐에 대해서, 종지사가 아니고 뭐뭐에 대해서, 오령산 대청룡탕, 소청룡탕, 사심탕으로 가지고서는 편만이 심하면은 이와 같은 증상으로는 축수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십조탕 같이 준열한 약재라야 가히 이것을 치료할 수가 있다. 이것은 경험적, 제가 그랬잖아요. 나 경험해가지고 어떤 약성으로 통해가지고 안 되는구나. 병의와 병력, 이 양의 힘, 약의 힘, 양력이라고 그러죠. 양력을 이해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결국은 경험이죠. 뭐 지나가는 길에 뭐 책에 다 나와 있지만 요게는 건 약징, 또 기릭동동에 쓴 것은 그냥 함축적으로 그냥 쓴 거예요. 대극, 완화, 감수는 이수, 축수, 뭐 이수 똑같아요. 방치는 재통, 막 잡아 당기면서 아프고, 번조하면 해수증이 있다든가 또 비슷해요. 치통, 뭐 전부 다 이렇게 단기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공통적으로 그 축수증 또는 이수증, 완고한 이수증, 완고한 이수증. 그러니까 수기 변조의 부위라든가 일반 약재 가지고 미치지 못하는 영역일 때 이런 약을 쓴다는 거. 그래서 이것을 구별을 해야 된다. 오늘 저도 그 경험도 미천할 뿐만 아니라 이 약재를 사실은 뭐 조금은 부분적으로 안 쓴 건 아니지만, 일단은 금기약도 있고 그래서 제대로 활용도 못하고, 솔직히 말해서 또 부작용 날까봐 요즘에 환자들은 한번 약 써가지고 이런 약을 쓰면요 명현 반응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막 설사를 막 쫙쫙한다든가 막 이렇게 나타난다고요. 그러면 환자들이 막 어떻게 보면 우리 잘못이죠. 막 전화하고 막 난리치고 이러는 경우가 많으니까 귀찮나요, 사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해도, 어떤 약은 순한 약 써도 부작용 비슷하게, 부작용이 아니지만은 나타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부작용이나 뭔가, 우리가 어떤 사람이 구역질을 하는데 반화사실당을 썼어요. 근데 토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환자는 그렇지 않아도 구역질 나가지고 죽겠는데 약을 먹었더니 토했다고. 그게 치료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개념이 없고 자꾸만 낫는다는 그거에 대해서 강박관념을 가지고